캐슬리 투자자문의 대표이사면서도 전무를 맡고 있는 네. 네, 박세익 전무입니다. 그 매크로 거시경제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2023년을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로 2023년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 반, 불안 반 이러신 것 같은데 네. 좀 2023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의도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강세론자. 네. 강세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낙관론자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낙관론자면요. 그래도 데이터에 근거한 낙관론자인데,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1년부터요. 네. 그러면 한 42년, 3년 됐잖아요. 43년 동안에 몇 번 빠졌는지 아세요? 주식시장에? 엄청 많이 빠졌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보면 요즘 주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3분의 2는 빠지고 3분의 1 오르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81년부터 지금까지 43번 중에요. 네. 작년 포함해가지고 작년 빠졌잖아요, 그죠? 네. 14번 빠졌어요. 아, 정말요? 네, 정확하게 빠진 횟수가 3분의 1이고요. 올라간 횟수가 3분의 2. 그래서 67% 오르고 33% 빠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IMF 전에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냥 사실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 뭐 그런 뭐 세계적인 기업이 그때 뭐 있었나? 네, 싶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에 98년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5번의 그 시장에서 몇 번 빠졌냐면요. 7번 빠졌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81년부터 97년, 16년 동안 7번 빠졌는데 98년부터 작년 22년까지 25년 동안 7번밖에 또 안 빠졌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털도 좋고 주식시장이 25번 중에 7번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벌었어요. 네.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고 비관주의자들은 이제 명성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동안의 주식시장 역사에 있는 얘기지만, 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돼. 국장은, 아유, 국장에서 돈 못 벌어. 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결국 낙관주의자들이 돈 버는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왜 낙관주의자면, 강세론자라기보다는 낙관주의자이냐면요. 강세론자는 뭐 3,000포인트 갔을 때도 4,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이 강세론자예요. 네. 네, 근데 저는 3,000 이상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네. 네, 전 사실은 제 인생 사는 삶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00 이상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 뭐 주식도 3,150 이상에서 많이 정리를 했듯이. 그런데 싸졌잖아요. 네, 싸졌으면 그 싸다는 기준이 뭔가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9가 깨지잖아요. 네. 0.9가 깨지면 0.9가 왜 깨지냐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깨지면 싸졌네. 싸졌는데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오르던데.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삽니다. 살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존 템플턴 경도 늘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비관적이어야 싸게 거래 되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주식을 산다. 네, 그래서 비관적이고 무서울 때 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이제 질문의 요지로 돌아와서 올해 2023년 네.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작년에 25% 빠졌잖아요. 네. 24.9%, 25%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그 98년 이후로 25번 중에 7번밖에 안 빠졌다 했잖아요. 7번밖에 안 빠졌는데 7번 중에서 2년 연속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와, 98년 이후로. 그렇구나. 한 번도 없고 제일 많이 빠졌던 게 2000년 51%. 닷컴버블 깨질 때 우리나라가 화끈해가지고요. 조정이 오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연속 빠졌어요. S&P 500이. 그래요? 네, 미국은 3년 연속 빠졌는데 우리는 98년 이후로 2년 연속 빠진 장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화끈해가지고 빨리 반응을 해버려요. 네. 반응을. 그래서 2000년도에 51%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37% 올랐었고요. 네. 2008년도에도 우리 시장이 또 두 번째로 많이 빠졌거든요. 41% 빠졌었어요. 네. 41% 빠졌는데 그 다음 해에 49% 올랐어요. 2009년도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장이 바로 작년 장이에요. 2022년. 네, 2022년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면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통계적으로 보니까 올해 이번 시장은 오르겠네. 무조건 낙관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 제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낙천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눈을 못 속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코를 못 속여요. 코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신 건가요? 네, 지난 9월, 10월까지 엄청난 비염에 시달리다가 요즘은 시장이 12월 달에도 주식 시장이 9.55% 빠졌거든요. 왜 이렇게 코 상태가 좋지? 이제 22년 이 고통이 거의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13% 올라갈까? 뭐 15% 올라갈까? 아니면 25%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 시장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올해 시장은 모른다.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상고하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많이 12월까지 갔을 때는 지금 레벨 수준보다는 좀 높아져 있을 것이다. 오늘 점심 때 네. 이 증권사 법인 브로커 하는 분이랑 또 이 시장 전략을 짜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재작년에 2022년 전망을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상저하고라고 얘기했대요. 네.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이 2,600이었고 그죠? 네, 위로 뭐 3,300, 3,600 뭐 많았었는데 결국 작년 장은 상고하저 완전히 그냥 계속 스키장 슬로프처럼 쭉 빠졌죠. 상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상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항상 보면 희한하게도 증권사 전망하고 거꾸로 가요. 이번에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상중하고냐 아니면 상중하중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초에 지금 레벨이 한 2100에서 2200인데 여기서 뭐 10%가 됐든 15%가 됐든 뭐 25%가 됐든 오를 것이다. 좀 낙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통계에 의해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괜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게 다 틀릴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왜 이게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떨어지는 시장 22년도에 정말 반등다운 반등 못하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올 상반기까지 작용을 하고 하반기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위험 관리가 뭡니까? 현금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를 하든지. 어떤 분들은 여기서라도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걸로 좀 더 벌어서 수익 손실 본 걸 만회해야 되겠다 해서 곧버서나 인버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이게 잘못하면
상반기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 반등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3월 달에 1470 정도를 찍고 돌았을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았어요. 2분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느냐? 2분기 주식시장은 올라갔지만 미국의 GDP가 32% 마이너스 막 이렇게 났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4월, 5월, 6월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 관리 해지한다고 해서 했다가 그 반등에 오히려 떨어질 때 손실을 확정하고 현금화 시켜놨더니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손실을 회복을 못하면 그때부터 손 놓게 돼요. 내가 밑에서 1700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2200에서 사 하면서 못 사요. 그러면서 3300 갈 때까지 하다가 3300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어깨에 이제 3300 갔다가 3000 됐네? 또 그때부터 사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올 거니까 상저하고든 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는 먹게 되는데 잘못하면 손실 본 걸 회복 못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코로나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유동성을 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페드가 그때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 했잖아요. 네.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들어왔죠? 2020년도에 외국인이 사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가 보면 외국인이 안 샀어요. 2020년도에 외국인 순매도예요. 그러면 페드가 풀어준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왜 올랐죠? 누가 샀지? 네. 그래서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아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 그러죠. 이번 시장은 페드가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올라온 유동성 랠리야 그냥. 그래서 제가 페드가 풀어준 달러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왜 올라갔냐는 거죠. 네. 왜 올라갔냐면 시중금리가 떨어졌죠. 네. 시중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페드가 유동성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우리 정부로부터는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을 했는데 연준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못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 올리면서 국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2020년 코로나 때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가 0.5까지 확 떨어졌어요. 페드가 금리를 낮춘 것도 있지만 페드가 금리를 낮춰도 시중의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안 떨어지죠. 그 전에 2019년도에도 보면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ISM, 제조, PMI 이런 것들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대표적인 경기 관련 지수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 좋았어요. 재작년에 경기 좋을 때는 그 ISM 제조 지수가 65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50이 깨져버리니까 페드가 안 되겠네, 금리 낮춰야 되겠네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그때도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 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3.2에서 1.5까지 빠져요. 시중금리가 빠져져요.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빠져주니까 우리가 이 CAPM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격 평가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는 모형에 보면 리스크 프리 그는 금리, 예, RF라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할인을 할 때도 쓰고 하는 그런 금리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금리거든요. 네. 예, 리스크가 없는 그냥 시중금리. 그런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오게 됐어요. 성장주든 가치주든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확 낮아지면서 그런 효과가 났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도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발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네, 네. 경기가 너무 뜨거울까 봐. 뜨거우면 시중금리가 안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 제발 좀 경기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데 일단 경기 부동산 지표, PMI 지표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휴 다행이다. 저러면 무조건 금리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실제로 떨어지는가 보면 지금 페드의 정책금리가 4.5까지 올렸잖아요. 네. 4.5까지 올렸는데 2년물은 4.3? 10년물은 3.8? 3.7? 아니 2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는데 2월 달에 한 번 더 또 3월 달에 한 번 더 해가지고 4.5가 아니라 5% 만든다고 했는데 왜 10년물은 3.8, 3.7을 하고 있지? 10년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가는데 금리를 왜 더 올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갖고 주식시장을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은 경기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역사가 깊은 영국,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경기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들어갔는데 금리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좀 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2019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1분기, 2분기까지 안 올 거야가 아니고 제발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진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를 조금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역사적으로 짚어주신 그런 사실들에 기반해서 또 데이터로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겠네요. 많은 증권사가 그 2023년 탑픽 산업으로 반도체, 2차전지, IT 플랫폼 이런 것들을 꼽더라고요. 만약에 좀 낙관적으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보시나요? 방금 반도체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700만 명 가까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이잖아요. 메모리에서 1등이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뭘 잘하긴 뭘 잘해. 지금 내가 산 단가가 75,000원인데 이렇게 힘들으셨잖아요. 주식은 원래 샀다가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산 주식이 50%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걸 이제 인지하시고요. 다시 내가 산 단가 위로 올라올지 말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혹시 워런 버핏도 마이너스 50%를 경험하고 막 그랬고 혹시 많죠. 많은가요? 예전에 코카콜라 산 걸로 유명하잖아요. 코카콜라 사면서도 50% 이상 빠졌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한 거죠. 와, 그런 거예요? 와, 계속 그렇구나. 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8배가 수익이 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렇고 피트린치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막 50%씩 거의 근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TSMC 샀다고 그러는데 TSMC도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96,000원 같던 삼성전자가 5만 얼마가 하고 거의 다 뭐 40% 이상씩.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지수가 40% 빠졌어요. 맞아요. 지수가. 나스닥이 뭐 34% 빠져서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 정도로 항상 그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왜 내가 주식 시작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되고, 자, 다시 이제 반도체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1등 기업, 전 세계 1등 기업,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평생 이제 우리의 필살기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9점 몇 % 하면서 거의 30% 나와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리고 여전히 다음 달 뭐 1월, 2월, 3월 이번 1Q, 2Q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재고도 너무 많고. 네. 그러면 이걸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동향. 주황색이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파란색이 반도체 수출 동향 차트예요. 네. 근데 반도체 수출 동향이 급락하죠. 네. 예, 급락을 하는데 요 정도가 영선이에요. 증가율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30 근처까지 갑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2018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래 반도체는 우리 잘 아셔야 되는데 Q가 줄지는 않아요. 네, Q가. 반도체 그걸 이제 빅그로스, 수요 측 빅그로스라고 하죠. 그 수요 측 빅그로스는 15에서 20% 매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공급이 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Q가 증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P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확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거의 30 근처까지 간 게 언제냐면요. 2019년 1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2019년 1Q, 2Q까지는 반도체가 회복을 못하고 2020년 정도 돼야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요 옆에 제가 숫자를 가져왔어요. 2019년부터 1월 달부터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에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플러스 한번 찾아보세요. 플러스. 네, 없네요. 1년 내내 플러스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1Q에 23.4% 마이너스, 1월 달에, 2월 달에 반도체 작년 동월 대비 24.8% 마이너스, 3월 달 16.7% 마이너스, 그리고 5월 달 되면 마이너스 30.5, 6월 달 마이너스 20.6, 7월 달 마이너스 28, 8월 달에 마이너스 30.7, 9월 31, 10월, 11월, 12월 거의 다 31, 32, 30 이렇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었냐면 플러스 44%. 그래요? 플러스 44% 수익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났을 때, 사상 최대 이익이 났을 때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6% 빠집니다. 네. 네. 재작년 1월 달에 96,800원을 찍었던 주가가 이번에 5만 원대를 찍었죠. 그죠? 네, 거의 30-40% 빠졌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빠지고, 와, 수출 동향마저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9.8% 막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전자 팔고 다른 데 가 있다가 아니면 현금화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됐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2019년 지나면서 2020년도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2019년 내내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이제 그 하락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플러스가 나잖아요. 네. 예, 그러면 플러스가 났을 때, 요때 당시에 이제 바닥이 한 36,000원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예, 이제 플러스가 날 때 사시면 이제 56,000원 네, 정도로. 와. 그러면 바닥 대비 거의 아까 1년 내내 44% 올랐대 했잖아요. 실제로 요게 플러스가 났을 때는 얼마가 수익 났냐면 바닥 대비 70% 올랐어요. 예, 70% 오르고 나서 사셔야 돼요. 와, 그렇구나. 예, 이 부분을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잘 모르고 매매를 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2019년 1월 초에 그 업계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 1월 4일날 삼성전자 그냥 다 팔아버리셨대요.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아니 1Q, 2Q에도 계속 보세요. 실제로 그 전년 동월 대비 더 악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1월 달에 마이너스 23.4%였는데 나중에 5월 한 30%대가 마이너스가 날 거니까 아유 안 되겠다. 삼성전자 일단 다 날리자 해가지고 그때 36,800원인가 바닥에 지지셨어요. 그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때 그 바닥에서 팔았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가 98년 IMF 때 외국인이요. 그때 삼성전자 지분을 20%에서 40%로 늘려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지분을 40에서 50%로 늘리고 한때 제일 좋을 때 58%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50%, 49% 뭐 이러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퀀트적인 접근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걔네들이 들어오거든요. 2019년 요때 외국인들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반도체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 30 몇 프로가 계속 날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왜 사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필살기가 이번에도 통할 수 있다. 네, 믿고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이 주식이든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그 통계를 보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싸움을 계속 평생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 그동안에 물타기 계속 하셔가지고 뭐 68,000원 됐다, 75,000원이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올해는 계속해서 물타기, 삼성전자 물타기.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발상을 뒤집으시는데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무슨 차트냐면요, 연봉 차트예요. 네. 사실 그 고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월봉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일봉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원래 월봉 보고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또 연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연봉을 보면 이 기업의 과거 20년 정도, 최근에 10년 동안의 이 펀더멘탈이 보여요. 차트에서 펀더멘탈이 보여요.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 어때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유 왔다 갔다 삼성전자 그때도 20년도에도 6만 전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되게 답답한 행보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가 되게 힘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삼성전자 연봉 차트 보세요. 우상향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죠?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아요. 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은 차트 보면 아이 그때는 조정폭이 작았네 보는데 이걸 로그 차트로 해서 보면요. 이럴 때도 40% 50% 네. 빠졌어요. 40% 50% 빠지고 이때 36% 빠지고 그러면 정말 뭐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정받고 전 고점을 돌파하죠. 조정받고 이 고점을 돌파하죠. 네. 조정받고 고점 돌파하죠. 네. 조정받고 고점 돌파. 그러면 조정을 받았던 해를 이렇게 카운터를 해보면요. 3년만 지나고 나면 항상 전고점 돌파네. 최대 3년. 그렇죠. 3년만 지나고 나면 전고점 돌파예요. 그러네요. 네. 1년만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21년 이제 음봉 났어요. 네. 22년도 확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물타기 하세요. 어느 무슨 전문가가 물타기 하라고 해. 뭐 그러지만 제가 물타기 하세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제가 이 반도체가 언제 주가가 돌아서는지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게 제일 길게 걸렸던 게 한 3년 반이에요. 근데 이번에 2021년 1월 달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1월이잖아요. 벌써 2년. 벌써 2년 지났어요. 야, 지금 잘못해서 나갔다가 내년 최대 3년 걸린다고 해서 그때 오르면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제가 자주 쓰는 얘기 있잖아요. 워런 버핏이 하셨다는 말씀. 주식시장은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지 못한 자로부터 돈을 이제 뺏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이제 이 스트레스, 그동안 계좌의 손실 다 만회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희망의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삼성전자 주식 많이 들고 계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그런 분들 정말 좋은 성과까지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외에 또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난번 제가 10월 달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명품 기업, 그 다음에 미국의 명품 기업,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 명품 기업에 대한 기준이 뭔가? 대체 불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그게 이제 명품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또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물려 계신 종목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겠죠. 네,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자꾸만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바람에 그 기업 가치가 자꾸만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쪼개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 인식은 했을 겁니다. 이제 그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밑에 있는 회사 상장시키려다가 그것도 이제 보류시킨 것처럼 자꾸 쪼개기 상장하시면 안 되고요. 쪼개기 상장하려면 물적 분할 상장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하셔야 돼요. 인적 분할. 그래서 주주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주가 나는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 하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주주의 선택 권리를 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카카오 경영진들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둘 다 70% 가까이 빠져 있는데 이 가격에서 이 회사를 살만한 것인가 보면 일단 펀더멘탈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물려있는 주식에 네이버가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계속 성장하고 있죠. 맞아요. 또 미국의 최근에 22년도를 보면 필수 소비재 주식은 코카콜라도 플러스로 나오고 그죠?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만드는 빅파마 기업들도 플러스로 끝나고 20% 40% 오른 기업이 많아요. 그 험악한 장에.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성격인데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Q는 필수 소비재니까 수요는 변치 않은데 P가 올라버리면 주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사치재인가? 우리가 카톡 하면서 이거 사치스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죠. 네. 그리고 네이버 전자상거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전자상거래 이용하시는데 뭐 아주 뭐 람보기니 이런 거 신청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전자상거래가 그동안에 네이버를 최근에 이끌었다. 뭐 그런 성장 동력이라 보면 이 전자상거래 보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의 매출이 그러면 줄어들까? 어떻게 보면 다 지금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다 필수 소비재예요. 네, 필수 소비재인데 근데 왜 빠졌는데? 너무 비쌌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부터 먼저 빠졌잖아요. 재작년에 2001년도 6월 달에 고점 치고 막 빠질 때 보면 아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미국 기업은 또 플랫폼 기업이 많으니까 아 한국 안 돼. 플랫폼 하면 역시 미국 기업이 하면서 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왜 많이 빠졌냐면 그만큼 너무 비싸게 거품이 끼었던 거거든요. 어제 이제 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일이 있어서 만났더니 제가 이제 뭐 테슬라? 네, 테슬라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아, 전무님이 파셨다는 그 단가보다 뭐 그나마 약간 밑에 지금 매입 단가예요. 뭐 이래서 이분들 다 들으셨구나. 제가 테슬라를 재작년 초에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었지만 20년도에요. 2020년 3년 전이네요. 근데 이게 뭐 그 해 8배가 수익이 나버리니까 비싸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가를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는. 690불에 저희가 3분의 1 팔았다라고 막 일부러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팔았다는 걸로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예찬론적인 이런 방에서는 하하, 뭐, 이렇게 그 파는 게 아니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 지나고 보면 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비쌌기 때문입니다, 비쌌기 때문에. 그러면 싸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충분히 싸졌느냐라는 관점에서 다시 이제 네이버의 2024년 내년 수익을 아마 1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조 5천억에 곱하기 20배 하면 30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뭐 17만 원 뭐 이럴 때는 28조 시총이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30조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1조 5천억이 나오기는 나와? 그 나오기는 나와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네이버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야.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일부러 우리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이버 전자상거래를 왜 이용하냐 물어봤더니 이용하세요? 네. 저는 그 플러스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그러시군요. 네. 거기 절대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그 누적된 뭐죠? 포인트? 포인트도 많이 주고요.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안에서 영화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매출도 늘어나고 우리가 예상하는 1조 5천억 나온다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 지금 금리가 높을 때는 멀티플이 금리에 따라서 멀티플이 툭 떨어진 거거든요. 비싼 것도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당연히 떨어지죠. 네. 우리가 강남 아파트 정말 좀 떨어지면 사고 싶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제가 한 30년 지켜봐도 결국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비싸서.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기업이 PER 20배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PBR도 PBR이 1점? 맞아요. 1대로. 네, 1.6배? 뭐, 이래요. 아니, 이런 기업을 프리미엄을 겨우 1.6배만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그게 패드가 만들어준 기회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이 가격을 지나고 보면, 그때 46만원 갔던 네이버가 지금 16만원 갔을 때, 20만원 밑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는 경기도 안 타고 플랫폼 기업으로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사고 싶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네. 막상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의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딱 고정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고 싶었던 기업인데도 손이 안 나가는. 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투자의 본질 책에서 말씀드려놨죠.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알지? 그게 그냥 과거 차트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이버 연봉 차트예요. 네. 네. 네이버 연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네. 아름다운 차트 아닙니까? 그죠? 우상향이에요. 네. 네, 우상향인데 지금 또 이렇게 장대 연봉이 쫙 나 있죠. 장대 연봉이 나 있고, 고점 대비 60.76% 빠져 있습니다. 70% 갔다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연봉 차트에서 항상 보면 이제 5년 이평이 있는데, 요 빨간색이 뭐냐면 10년 이평선이에요. 네, 10년 이평선을 써놓은 이유가 이 네이버의 과거 10년의 평균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러네요. 네, 잘 안 주고 그 10년 평균선에 닿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번에 지금 10년 평균 밑에 가격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아니 근데 네이버가 이제는 고점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 아닌가요? 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매출이 늘고 있고 또 하나 네. 네이버가 거의 뭐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도 80% 이상 점유율이잖아요. 독보적이잖아요. 그 독보적인 지위가 훼손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 우상향 축이 유지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10년 평균 밑에서는 이게 저의 필살기예요. 저는 모든 그 우량 기업의 이 10년 평균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이 10년 평균 밑으로 내려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이 10년 평균 살짝 밑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꼬리가 밑으로 갔구나. 네. 박전무님은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멘탈이요. 그냥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평균 밑으로 갔을 때 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근데 10년 평균 밑으로 가게 만드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왜 실패를 하느냐면요. 10년 평균 밑으로 코로나 때 내려왔죠. 네.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기업 가치 분석을 하지 않고 코로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네. 페드 분석하고 있죠. 네. 예, 이 페드의 금리가 얼마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분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삼성전자에서 이 주황색 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주황색 선이 보통 우리가 차트에는 5일, 그리고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디폴트 값으로 다 설정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일 그리고 20년 이평선인 거죠. 네. 그 삼성전자도 10년 그 이동평균선 위에 딱 그 바닥에 올 때 확 올라가고 딱 그렇게 좋네요. 네. 그 20년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없는 게 20년 평균치로 살 기회를 안 줘요. 그렇죠. 그거는 안 주죠. 20년 이동평균치에 살 기회를 주려면 IMF 같은 상황이 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어지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20년 평균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10년 평균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구나. 사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와, 오늘 너무 알짜 노하우를 풀어주신 것 같은데 그 차트의 정석 그거 나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꼭 들어야겠는데요. 그 책도 꼭 봐야 되겠고요. 차트의 정석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차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선물 옵션 저는 파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파생 전문가예요, 사실. 파생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를 좀 많이 보고 뭐 차트 강의, 선물 옵션 강의, 뭐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차트도 정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죠?
그냥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긴 한데 이 이동평균선을 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월봉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 달라요. 네. 예, 활용도가 다르고 또 차트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 말고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연봉을 보면 펀더멘탈이 보인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사실 방금 이거 보시면서 아마 웅인사님도 조금 느끼셨을 건데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예,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잘했잖아요. 예, 선전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도 축구인으로서 옛날에는 우리가 히딩크 감독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켰던 게 뭐였었죠? 체력 훈련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아버님 손흥정님이 뭘 했어요? 기본기. 기본기. 예. 맞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까지 슈팅 연습을 안 시켰다 했잖아요. 중학생 그래요? 때까지인가? 예. 킥 연습을 안 시켰대요. 와,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식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탁구 배우러 가면 이 동작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서예 배울 때도 줄긋기 해야 되잖아요. 네. 골프 치실 때 또다기 하잖아요. 또다기. 그 수만 번의 또다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기거든요. 근데 기본기를 해서 달리기만 빨라. 축구 선수 못 돼요. 달리기만 잘한다고, 그렇죠. 체력 좋다고, 내가 42km를 뛸 수 있다고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체력에 플러스 테크닉, 네,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후배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고수들은 전부 다 기본기뿐만 아니라 이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뛰어난 분들이네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자 차트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또 절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들 너무 차트가 좀 쉬워 보이니까 차트 공부나 하시거든요. 그거는 기초 체력 기본기를 안 갖고 처음에 탁구 배우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돌리기, 이런 거, 네. 이렇게 깎기. 그것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 분석,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기본기에 대한 책을 많이 우리 주식의 대가들 책 있잖아요. 월가의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 하거든요. 그 차트 분석 이런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책이 그동안에 몇 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워낙 이제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네. 저만의 이제 좀 필살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아까 연봉 보는 법 이런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도 정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죠? 그냥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긴 한데, 이 이동평균선을 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봉에서 보느냐, 아니면 월봉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 달라요. 네. 예, 활용도가 다르고, 또 차트에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 말고,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연봉을 보면 펀더멘탈이 보인다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면, 사실 방금 이거 보시면서 아마 웅인사님도 조금 느끼셨을 건데,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면 기본기에 대한 책을 많이 우리 주식의 대가들 책 있잖아요. 월가의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 하거든요. 그 차트 분석 이런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책이 그동안에 몇 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워낙 이제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네. 저만의 이제 좀 필살기 노하우 뭐 이런 거, 아까 연봉 보는 법 이런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네. 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기업이 그 싸지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예를 조금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네이버로 넘어갔는데, 그 미국의 그 빅테크들하고 테슬라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빅테크와 테슬라는 지금 대표님께서 보실 때 좀 싸졌다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싸졌는지 비싸졌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PER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사이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얼마나 이익이 이번에 떨어질지, 이 사이클 기업의 이익 추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클 기업 매매하는 방법은 PBR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얼마나 디스카운트 돼 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PBR 개념이 뭐냐면, 저의 주식 스승께서 해주신 얘기가 뼈무게라는 거죠. 뼈무게? 네, 아무리 못 먹어도 우리가 못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네. 살이 계속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처음에는 못 먹으니까 70kg가 60kg 되고 60, 40, 55kg가 되는데, 뼈 무게가 있다 보니까 계속 덜 안 먹는데도 이제 몸무게 주는 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PBR이 뼈 무게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BPS가, 북밸류가. 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하이닉스 적자 막 얘기 나왔잖아요. 그 적자 얘기 나와도 그 하이투자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그래도 하이닉스는 0.9 깨졌을 때 사면 1.6까지 이렇게 반복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뭐 0.9 깨면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콜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너무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은 사이클 기업이 많아서 이제 PBR 보고 하는 건데, 미국 기업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이클 기업이 아니에요. 사이클 기업이 아니고 짧은 이제 경기 소비재다 보니까 짧은 사이클은 있지만 굉장히 탄탄한 고객층을 갖고 있고 2, 3년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 또 교체하고 하면서 약간 사치품 필수 소비재 개념이에요. 사치품인데 필수 소비재. 그래서 애플 같은 게 지금 고점 대비 한 40%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40% 빠져서 PER이 얼마냐면요, 이익 대비. 애플과 같은 기업은 이익이 들쑥날쑥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대비 얼마냐면 지금 20배가 됐어요. 많이 싸졌네요. 많이 싸졌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야. 30배에서 20배가 되면 33% 빠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30배가 넘었었어. 그래서
재작년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연말에 작년 1월까지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애플이 시가총액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3조 달러. 네. 3조 달러를 살짝 뚫었었어요. 네. 3조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3,9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지금 코스피 1,700조, 코스닥 300조, 2,000조인데 작년 초에는 한 2,300조, 400조. 아니 근데 애플 하나만 3,900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 거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왜 고점에서 사냐면 계속 비싸질 거라는 착각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비쌌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 사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쌀 때는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배 20배 괜찮네. 20배가 사실 깨졌었어요. 어제 3.몇 프로 빠지면서 네, 19배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가보자고요. 테슬라가 재작년에 PER을 3년 전이죠. 2020년도에 막 올라오는데 PER이 얼마가 나오는가 딱 봤더니 200배. PER 200배 가치 투자자는 절대 못 산다 그러죠. 근데 피터 린치가 왜 위대한 투자자냐면 피터 린치는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성장주, 이 주식들을 다 먹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가치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치주가 이익 모멘텀이 턴어라운드 나올 때는 사요. 근데 보통은 보면 성장주 매매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장주 들어갔다가 다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주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PEG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프라이스를 뭐랑 비교하느냐면 EPS 그로스 레이트랑 비교하는 거죠. 네. 네. 이익 증가율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다시 테슬라로 돌아서 PER 200배야. 아이고, 이게 말이 돼? 근데 PER을 나누기 EPS 그로스, 이익 성장률. 실제로요, 테슬라의 이익 성장이 200%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배가 200 나누기 200% 하면 1 되면서 PEG가 1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PER 6배, 5배 이런 거 많이 사시거든요. 네. PER 5번인데 이익 그로스가 2%예요. 그러면 5배 나누기 2 하면 뭐야 2.5가 나오네? 네. PEG가 2.5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성장성 없는데 PER 5배, 6배 비싸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PEG 개념이고 그걸 제가 이제 투자의 본질에도 써놓긴 했었는데 성장주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 테슬라가 200배 하다가 지금 이제 PER이 얼마가 되냐면 21배가 됐어요. 굉장히 착해졌죠. 네. 네, 착해졌으면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죠 이제 올해 2023년 24년 테슬라의 이익 성장 예측치가 보니까 35%? 30% 이상 나와요. 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네. 진짜 그렇게 나오나? 근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17%나 돼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뭐 아이고 10%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죠. 근데 17%가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념으로 보면 2019년 이제 4분기인가부터 테슬라가 이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그 전에 이제 크레딧 세일즈 그 탄소 배출권으로도 이익이 조금 나긴 했었지만 순수 이제 자동차로 이익이 나는 게 이제 재작년 작년부터 막 이익이 막 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매출이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까지는 이익이 안 나다가
고정비를 뚫을 순간 확 올라가면 전체 매출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픽스돼 있고 네. 변동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이 고정비 비율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테슬라 21배? 근데 내년에도 30% 이익 성장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PER이 21배까지 떨어졌을까요? 네. 왜 떨어졌냐면 트위터 때문에 거기 신경 쓴다고 테슬라에다가 신경 못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하는 거죠. 예, 이런 걱정까지. 그러면 PER 200배 갔을 때 계속 그 200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주식 산 분들은 생각은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네. 영원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옵티머스 로봇도 붙이고 우주도 네, 우주도 가고 하면서 네. 네, 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네, 그런 지나친 또 꿈이 테슬라 주가에 거품을 좀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10불까지 갔던 그 테슬라의 주가가 120불 깨지는 걸 보고 그동안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를 얘기를 이제 안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차전지도 요즘 유튜브 저희 채널 보면은 제일 관심사가 2차전지더라고요. 네. 2022년 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2020년 가운데서는 좀 선방한 그런 섹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갖고 계신지?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 22년 하반기가 주가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제 요즘 그 강세론자 분들이 요즘 안 보이셔가지고 외롭게 지금 제가 그분들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개인분들이 작년에도 주식 많이 사셨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든 미국의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다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예. 그리고 이제 그 강세론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 잘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잘 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장이 아주 안 좋을 때일수록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하반기 되게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4% 빠졌어요. 4%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게 이제 저점을 깨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삼성전자도 51,000원 얼마였던가 찍고 나서 계속 위에서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바닥치고 48%, 50% 오르고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네, 국내에도 있고 미국 시장에도 있고. 그래서 비관론이 그렇게 팽배했던 이 하반기에 2,000이 깨질 수도 있다. 미국은 3,300 갈 거다. 이런 얘기 속에 실제로 주가 안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비관론이 팽배하고 비관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거의 대부분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좋은 주식을 명품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계속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박에 또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혹시 내가 좀 잘못 보고 있나? 영상도 보고 많이 참고도 하고 하는데, 2020년 코로나 때도 뭐 빚내서라도 주식 사가지고 21년도에 집 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때도 제가 사면 안 되는 종목 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하나가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는 회사 사시면 안 되고, 또 하나가 그때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나 이런 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없다, 그런 건 뭐 사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가려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 원칙이 뭐냐면, 중국하고 서로 1, 2등을 겨루는 그런 산업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업계에서 2차 전지는요, 2016년도에 모두가 우리 업계에서 아니 그거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부터 LNF 에코프로가 10,000원 할 때 샀었어요. 네. 그런 시절부터 우리가 저희는 되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2차 전지에서 독보적인 이제 1등이었죠. 일본이 원래는 80년도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워크맨에 보면요, 열어보면 전부 다 일본 배터리예요. 네모난 거. 근데 일본의 그 배터리의 전방 산업이었던 핸드폰, 일본 핸드폰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 팔리는 게 있나요? 노트북 뭐 이런 거 소니 그나마 있지만 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방이 죽다 보니까 일본의 산요 이런 게 다 망하면서 망해서 파나소닉에다가 흡수되면서 파나소닉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LG화학부터 딱 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빠르게 쫓아왔잖아요. 빠르게 쫓아와서 벌써 CATL, BYD 뭐 중국의 1등이에요. 걔네들 1등, 2등, LG화학 이런 순서예요. 그런 식이면 저는 워낙 이제 그 과거에 성장산업, 2004년도에 브라운관 TV가 다 LCD로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면서 뭐 디스플레이 뭐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2007년도에 OCI가 캐파 증설 1조 6천억 막 증자해가지고 하면서 자, 3년 뒤에는 우리가 1등 된다. 그래서 1등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뭐 폴리실리콘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서 중국이 1등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90% 빠져버려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선 1등이다 했다가 중국 조선이 쫓아오니까 또 박살나면서 해양 플랜트의 강자였던 삼성 엔지니어링 90%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이 중국하고 일단은 1, 2등을 겨루게 되면 일단은 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아직까지 싸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뭐 앞으로의 5년, 10년의 그런 이익을 땡겨와서 보면 여전히 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예측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볼 때, 추정을 할 때 어썸션, 가정이란 걸 넣잖아요. 그 태양광은 왜 90% 빠졌을까?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옛날에 110불이었어요. 110불이 4불 갔어요. 아, 정말요?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게 20불 넘어가고 하면서 최근에 반등 들어가면서 태조 이방원에 태양광이 들어갔었지만 4불 갔어요. 근데 그 어떤 애널리스트도 110불이 4불 간다라고는 예측은 안 했어요. 네, 가격이 떨어질 건데 많이 떨어지면 한 30불, 30불에 곱하기 Q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냐면,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생산 캐파 확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일단은 그게 워낙 그 고전 경제학 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마진은 영에 수렴한다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모든 이익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영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만의 우려가 아니라 그게 원래 경제학 논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2차 전지는 저는 약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데자뷰 같은 게 연상이 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또 비싸기도 한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면요,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여윳돈이 뿅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도 얘기해 주시고 IT 플랫폼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안 좋게 주시니까 빼고 어떻게 1억으로 좀 무난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2023년을 가져가면 좋을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왜 2021년 1월 달에 저희가 자금을 안 받습니다라고 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3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했을 때 살라고 보면 다 비싸서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주 중에 살 주식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나는 어떡할까? 지금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너무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경제만 보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저희는 직접 투자를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좋게 보는데 1억을 미국 주식 사고 싶어서 달러로 바꾸자니 또 아까워요. 지금 이 환율에서 1260원? 아니 환율의 그동안의 20년 평균치는 1140원인데 이걸 바꾸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10% 되네요. 네, 여기서 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손실이 날까봐. 그래서 지금 1억이 있다면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쭉 사고 싶고요.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월 한 달만 보면 약간은 중소형주 비중도 한 20-30% 채워놓고 싶고요. 그 중소형주 중에 보면 우리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랫폼 기업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하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도 거의 지금 양치기 소년이 돼 있잖아요.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왜냐하면 아니 무슨 오미크론 이건 또 뭐야 5번째 변이래. 그리고 이제 전부 마스크 벗고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 메이저 리그도 보러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또 뒤늦게 뒷북치면서 또 방역했잖아요. 14억 15억 인구가 또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줬고 그래서 약간은 좀 양치기 소년처럼 돼 있는 섹터지만 리오프닝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보면 사고 싶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등 주식들, 1등 주식들 그 분야에 뭐 삼성전자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주식들 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 뭐 이런 거 그리고 항공 여행, 카지노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분산해서 1억이 있다면 그냥 저는 그렇게 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나 네이버 워낙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한 50% 정도 좀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나머지 한 50%로 말씀해 주신 그런 중소형주 섞어가지고 사고. 네, 분명히 조그만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 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부자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주식으로 30-40% 버는 걸 더 좋아할 거다는 거죠. 이 주식 뭐지? 잘 모르는 주식으로 80% 100% 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형주로 30-40% 버는 걸 더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네이버, 삼성전자 50%요? 네.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바쁘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요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새해 인사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르투갈전 그 역전극에 대한 아직 감흥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비기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허겁지겁 막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뒤에서 또 공을 돌리면서 상대의 밸런스가 깨지는 걸 노리는 걸 보고 제가 와,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하다. 보통 그 상황이면 야,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야, 무조건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루과이가 우리랑 경기를 할 때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우루과이가 옛날 우리나라 80년대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뻥 차는 것만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안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루과이가 우리나라 상대로 저런 플레이를 하곤 했는데 포르투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그 기회를 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요즘 자주 쓰는 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역전은 언제 하냐면 분위기가 전부 주식해야 됩니다 했더니 손해가 나는 장이었잖아요. 전부 다 위기 관리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분위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먹었던 거 다 토해내서 지금은 오히려 손실 났어요. 이 부분을 다 만회하시고 역시 그래도 예금 넣는 것보다 내가 주식을 하기를 잘했네. 그런 수익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차트의 정석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차트의 정석이 아마 곧 나올 거예요. 네, 그 나오면은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2023년 새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투자에는 확실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로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박세익 대표님께서 22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담아 차트의 정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